안녕하세요. 요즘에 가장 큰 낙인 여기 라디오 채널에 저도 제 이야기를 한번 써볼까 해요. 저처럼 이곳에서 위로를 얻고 울고 웃는 분들을 위해서 말이죠. 결혼 후 힘들게 아이를 가졌는데 너무 힘들게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저한텐 정말 소중한 아이였죠.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내 가정이 더 완벽해지겠다는 생각과는 달리 남편은 늘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같이 하고 싶어도 남편은 늘 밖으로만 돌았고 저에게 참 곁을 내주지 않았어요. 몇 년에 걸쳐 임신으로 그 사람을 지치게 한 것 같아 마음속으로 늘 죄스러운 마음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남편의 눈치를 많이 살펴야 했습니다.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저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지쳐서 그러나 보다 하면서 그저 남편의 기분만을 살폈어요. 오늘도 늦게 와? 꿀떡이가 야채 호빵이 먹고 싶다던데 오면서 좀 사다 주면 안 돼? 자기 늦으면 문 닫으려나? 그런 건 낮에 좀 사 먹어라. 왜 하필 나 퇴근할 때 자꾸 사오라고 그래? 난 안 지치는 줄 아나? 돈 줄게, 사 먹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랑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고 싶으니까 그런 거지. 됐어. 내가 알아서 사 먹을게. 임신이 벼슬이냐? 남들 다 하는 임신, 몸이 부실해서 어렵게 가진 거지. 솔직히 별거 아니잖아. 유난 좀 떨지 마라. 유난이라니. 나 애 어떻게 가졌는지 알면서 그래? 임신도 임신이지만 요즘 당신이 부쩍 나랑 얘기도 별로 안 하니까. 아, 징징대지 마. 밖에 나가서 네가 일을 하냐, 뭘 하냐? 하여튼 집에만 있어서 뭘 몰라요. 아우, 피곤해. 그만 들볼까? 힘들게 임신을 해서 그런지 전 이 모든 순간순간이 귀했지만 남편은 저에게 유난 좀 떨지 말라고 핀잔을 주었어요. 그런 남편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이를 위해 꾹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부인과 정기검진이 있던 날 우연히 병원에서 남편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어린 여자와 함께 말이죠. 순간 동공지진이 일어났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내가 보는 상황이 맞나 싶으면서 정말 손이 떨려서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캐물었어요. 당신이 여긴 웬일이야? 남자가 산부인과에 올 일도 없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이 여잔 누구야? 얼른 설명해. 아,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 여기 사람도 많고 지금 이러쿵저러쿵 말할 때가 아니니까 일단 나와. 나가서 설명할게. 저를 보자마자 당황한 남편이었고 그 옆에서 멀뚱멀뚱 아무렇지 않게 좋아 남편을 번갈아 보는 여성이었어요. 이미 만삭의 배를 하고 있는 여자를 보고 설마 아닐 거다. 절대 그럴 리 없다라고 되뇌었지만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은 놀라웠죠. 모든 게 부정당한 느낌이었고 여태까지 남편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이 다 그때서야 이해가 되었어요. 이래서 그랬구나 하는 마음이요.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사실 이 여자도 내 아이 임신했어. 생명을 지울 수는 없잖아. 미안하다. 네가 이해해줘. 뭐? 지금 말이면 단 줄 알아? 당신 언제 한번 나랑 병원에 다닌 적 있어? 어떻게 내 앞에서 저 여자를 이해해달란 말이 나와? 언제부터니? 도대체 언제부터 그렇게 나 몰래 바람을 핀 거야? 아가씨, 얘기 좀 해봐요. 새파랗게 어린 것 같은데 얼른 얘기해 보라고. 아, 오빠, 내가 설명해야 돼? 아니,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보다시피 지금 보시는 게 다예요. 저 오빠 아이 가졌고 언니처럼 막달이에요. 이제 돌이킬 수도 없고 언니한테 미안하지만 저도 오빠 포기 못하겠네요. 뻔뻔하다고 욕해도 좋아요. 그래도 사랑 없는 사람 붙잡고 사는 것보단 그냥 깔끔히 포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같이 임신해서 유감이지만요. 아, 뚫린 입이라고 막 내뱉는구나. 당신은 사람도 아니야. 그리고 포기하라고? 넌 임신만 안 했으면 나한테 쳐맞았어. 뻔뻔한 남편과 상간녀에게 충격을 받은 전 그 자리에서 하혈을 하고 조산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건강했고 예쁜 딸이었는데 조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한 번을 와보지 않았고 제가 아이를 낳을 때 하루 간격으로 상간녀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딸을 낳은 정실 부인인 저보다 상간녀가 낳은 아들 아이를 보러 그 병원으로 가신 거예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며느리인 저를 두고 상간녀 병문안을 갈 수 있으세요? 어머님의 정식 손주는 우리 아이뿐이라고요. 그런 상간녀 몸에서 나온 아이에게 먼저 달려가시다니 진짜 이러실 순 없습니다. 정말 실망이에요. 우리 집 대를 이어준 여자인데 아무렴 어때? 어렵게 아이 가져서 딸 하나 낳고 둘째 아들은 낳을 수 있겠어? 나 원망할 거 하나도 없어. 몸이 약해 아이 못 가지는 너를 탓해야지. 애비 잡지 말아라. 다 밖으로 돌 땐 여자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진작에 애 가졌음 이런 일 있었겠니? 네가 오죽 못 났으면 착한 애비가 밖에서 애를 만들어 와? 다 네 잘못이야. 남 탓 마라. 애비가 누굴 닮았나 했더니 어머님이랑 똑같네요. 정말 어쩜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는지 대단하시네요. 당신이랑 어머님. 그러니 아들을 낳지 그랬어. 뭐 어떻게 해줄까? 네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 그러니까 말만 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나한테 용서를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말 다 했어? 그래, 나도 이런 대접받고 못 살아. 이혼하자. 오만정 떨어졌으니까. 말이 통하네. 이혼 안 해주면 어쩌나 했는데 그래, 깔끔하게 끝내. 애도 네가 키워 그냥. 우리 집은 대의을 아들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아이를 낳자마자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당연히 양육권과 친권은 제가 가져왔고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기로 하였어요. 재산이라곤 한 푼도 없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재산 분할을 해줄 건 없었고 그나마 위자료를 주어야 했는데 그마저도 주겠다고 말만 해놓고 주지 않더라고요.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걸었고 그때 당시만 해도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금처럼 튀어있지 않아 상간녀 소송을 하고 위자료를 받아도 큰 금액은 아니었죠. 그리고 저 역시 아이를 낳고 정신없음과 동시에 이 아이와 단둘이 살아야겠기에 그저 전 남편과의 있던 초역을 떨쳐버리고 이악 물고 살았어요. 낳자마자 아빠가 없다는 게 정말 속상했지만 그런 아빠도서 뭐하겠냐 생각에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키웠습니다. 다행히도 딸은 제 고생을 알아줬는지 정말 성실하고 올바르게 자라 의대에 들어가 당당히 의사가 되었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딸아이가 면허를 따던 날 정말 모든 걸 보상받는 기분이었는데 나에게 남아있는 단 하나의 보물인 딸이 정말 대견했어요. 엄마, 이제 걱정 붙들어매. 엄마가 나 혼자 키운 거 헛되지 않게 내가 다 보상해 줄 거야. 이제 일도 그만두시고 친구분들이랑 놀러 다니면서 남은 인생 즐기세요. 지금까지 일만 하면서 내 뒷바라지 했잖아.
이제 내가 엄마 잘 모실게요. 넌 엄마처럼 살지 마. 돈 벌어서 널 위해 쓰란 말이야. 엄마한테 효도 안 해도 돼. 그냥 이렇게 지금처럼 서로 위하면서 살면 돼. 아니야.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온 걸 내가 아는데. 이제 고생하지 말고 엄마 꽃길만 걷자.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딸은 고맙게도 저에게 무한 감사함을 표현했고, 정말 저에게 효도를 극진히 하더라고요. 딸이 의사가 된 다음부터는 일도 그만두게 해주고, 늘 많은 용돈에 정말 즐기며 살았는데, 행복이 이런 거구나 싶었죠. 그리고 본인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딸은 VIP 환자인 중견기업 회장님의 수술을 하고, 그 일을 계기로 중견기업을 창업했던 창업주 아들과 사랑에 빠졌어요. 아무리 딸이 의사가 됐다고 하지만 많이 기우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사실 걱정이 앞섰지만 사이가 될 청년은 절 안심시켰어요. 저희 아버지를 살린 친구인데 집안 환경이 뭐가 중요하나요? 사실 아무리 저희 아빠를 살려줬다 하더라도 저와 잘 맞지 않으면 이렇게 결혼까지 할 수 있었겠나요? 전 예림이 아니면 그 누구와도 결혼은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제 소울메이트죠. 저희 아빠도 이 결혼 무척이나 찬성하니까 걱정 놓으세요. 환경이 뭐가 중요하나요? 이렇게 어머님이 예림이를 잘 키워주셨는데. 아유, 고마워. 말이라도 참 듬직하게 해주네. 우리 딸 아빠 없이 자랐지만 정말 착하고 올바르게 잘 자랐어. 행복하게 해줘. 그럼요, 어머님. 이제 걱정 같은 건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제가 예림이의 울타리가 되어줄게요. 가진 건 많지만 절대 허세스럽지 않은 사이에게 정말 감동을 하였고, 그렇게 둘은 자연스레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제 주변 지인들은 저 혼자 딸아이를 힘들게 키웠다는 것을 모두 알았기 때문에 이제야 보상을 받는다며 엄청 축하해 줬어요. 저 역시 딸아이가 하나도 모자라지 않은 가정에 시집을 간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가족이라곤 저랑 단 둘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잘 자라준 것 같아 너무 고맙고 이제 모든 소원은 다 이뤘다라고 생각했어요. 예림 엄마가 진짜 얼마나 고생했어. 딸 하나 잘 낳아놔서 진짜 말년에 인생 피네. 와, 김해공정 창업주면 어마어마하지? 에이 뭘, 그냥 예림이가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지. 아빠 없이 자라서 가뜩이나 미안하고 탁했는데 그래도 밝고 건강하게 자라줘서 정말 고마운 마음밖에 없어.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면 뭐해? 애가 잘 따라와야지. 예림인 잘 따라와 준 거고. 예림 엄마가 잘 키운 거지. 솔직히 그렇게 반듯하니 키우기 쉬워. 아빠 없이 자라서 손가락질 받을까봐 얼마나 정성 다해 키웠어. 그거 다 우리가 알지 왜 몰라. 하여튼 진짜 대단해. 나 같으면 그렇게 키울 수 있을지. 여하튼 너무 축하해. 참 행복했습니다. 열아들 부럽지 않았고 정말 열 남편도 부럽지 않았어요. 그저 딸아이만 행복하다면 말이죠. 그런 제게 전 남편이 연락이 왔는데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잘 지내냐고 하면서요. 정말 경멸하던 인간의 전화라 몸소리 쳐졌어요. 양육비는 고사하고 위자료도 주지 않은 남편이었지만 그냥 인연을 끊어내고 싶어 찾지도 묻지도 않은 세월이었고 그런 제게 본인이 제 발로 먼저 연락을 했다는 게 참 우습더라고요. 뻔뻔한 건 알았지만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연락을 했다는 게 소름이 돋았는데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부딪히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남편은 아무렇지 않아 하더라고요. 잘 지내지? 나야. 뭐 창섭이한테 건너 소식은 듣고 있었어. 그래도 내 딸인데 한 번쯤 봐야 하지 않겠어? 아빠가 누군진 모르지? 그래도 내가 생물학적 아빠인데 얼굴도 보고 얘기도 좀 나누고 싶은데 시간 좀 내줄 수 있나? 뻔뻔하다. 누가 아빠야? 이미 아빠인 거 다 포기하고 우리 버렸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내 번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다신 전화하지 마. 진짜 소름 끼치고 역겨우니까 알겠어? 뻔뻔한 인간. 며칠 재수 없겠네. 당신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나오면 내가 뭐 예림이 못 만날 줄 알아? 대형 병원에서 의사 한다며? 찾으면 금방이야. 그럼 내가 만나야지. 절대 찾아가지 마. 절대.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얘 일하는 데까지 가서 망신을 주려고 그래? 절대 안 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당신이 연결 안 해주면 내가 찾을 수밖에. 아빠가 딸 찾는 게 뭐 이상한가? 됐어, 끊어. 제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지 남편은 결국 딸아이를 만나러 병원으로 향했고 딸아이는 본인 아빠를 그날 처음 마주했습니다. 아빠를 만나고 온 딸은 그날 집에 와 펑펑 울면서 저를 꼭 껴안더라고요.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참 딸아이에게 창피하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했어요. 그리고 딸이 본인이 그런 사람 핏줄이냐고 실망할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견뎠어? 나 진짜 그 인간 보고 손이 떨렸어. 얼마나 뻔뻔한지 그런 사람이 아빠라니. 아, 엄마, 어떤 세월을 산 거야? 왜? 그 인간이 뭐래? 아니, 어떻게 뻔뻔하게 널 찾아가? 아, 손 떨려. 너 괜찮은 거야? 아, 엄마가 미안하다. 애초에 절대 찾아오지 못하게 싹을 잘라야 했어. 그 사람이랑 공통적으로 아는 사람들이랑 다 손절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엄마가 왜 미안해? 나 그 정도로 나약하지 않아. 오늘 내가 흘리는 눈물은 그냥 같은 여자로서 엄마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우리 딸 언제 이렇게 컸어? 고마워 정말. 엄마는 그래도 네가 있어서 행복해. 그거면 됐어. 걱정 마. 사랑해 우리 딸.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느껴지더라. 그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추악하고 소름이 돋던지 정말 다신 보고 싶지 않아. 딸은 찾아와도 별 소용없을 거라며 저를 안심시켰지만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요. 그러던 중 딸아이가 남편을 더 이상 상대해주지 않자 저에게 전화로 무작정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딸에게 찾아간 것이 분해 퍼블 심산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전 시어머니와 같이 앉아있더라고요. 여전히 심술맞은 얼굴을 하고선 말이죠. 예림이 고거 잘 키워놨다고 하더구먼. 애가 왜 이렇게 싹바가지가 없어? 처음으로 애비 만났는데 말투하며 아주 싹수 없던데. 당신이 뭔데 예림이에 대해 판단해? 말도 섞기 싫은 인간이었나 보지, 당신이. 우리 예림이 그런 애 아니야. 말 함부로 하지 마. 너 잘 지냈니? 오랜만에 시엠을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말하는 꼬락서니. 다 들었다. 네 딸, 아니 우리 손녀 의사 됐다며? 참나. 우리 아들 닮아서 머리 하나는 끝내줬나 보지? 그래도 내 핏줄인데 한 번은 만나야 하지 않겠어? 당신들이 뭔데 핏줄을 노네. 그럴 일 없으니까
절대 연락 말고 찾지도 마요. 이 말 하려고 나온 거니까 기대 말라고요. 아, 당신 아주 열내는 거 보니 웃긴다. 전륜이 그렇게 끊어주는 줄 알아? 장섭이 와이프한테 들었어. 걔 시집 간다며? 이 아빠가 그래도 손은 잡고 들어가 줘야지. 시집 가는 집안이 아주 대단한 집안이던데. 아빠 자리가 비어서 되겠어? 아빠 같은 소리 하네. 이미 다 아셔. 아빠 없이 우리들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안 와도 돼. 역겨우니까 생각하는 척 하지 마. 참나, 웃기네. 말이 안 통하네. 내가 여기까지 왜 왔는지 몰라. 내 딸 누구 때문에 낳게 됐냐?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 딸, 나 때문에 낳은 거 아니야. 나 아님 그런 딸 낳을 수가 있었겠어? 됐고, 대가로 봉양한다 생각하고 딱 5장만 줘. 그럼 연락 안 할게. 그러면 그렇지 했고 뻔뻔함이 하늘을 치솟더라고요. 지인에게서 딸이 창업주 며느리 된다는 소식을 듣고 5억을 달라며 갑자기 나타난 모자였고 그런 모자를 보니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덧붙인 얘기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 딱 5장이면 돼. 아님 그 회사 가서 받아내던지. 우리 손녀딸 남편이면 내 손주 사이인데 우릴 모른 척 하겠어? 거기 가서 봉양비라도 달라고 할 거야. 거기까지 우리가 갔으면 좋겠냐? 아님 그냥 네 손에서 준비해서 깔끔히 끝낼래? 정말 양심이라곤 눈꽃만큼도 없네요. 인간들이 어쩌면 이렇게 무섭고 독한지 32년 만에 만나서 한다는 소리가 참. 너만 호강할 수 없잖아. 내 딸인데. 난 무조건 돈 받아낼 거야. 아니면 진짜 그 회사라도 찾아갈 거니까 그리 알아. 그러게. 걔가 머리 좋은 게 누구 때문인데? 다 우리 아들 때문이잖니. 고마워해도 모자랄 판에 준비해와. 딱 5장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떠나버린 모자였고 눈물이 줄줄 흐르더군요. 이제 행복만 있다 생각했는데 제 딸 앞날을 저 뻔뻔한 모자가 망칠 것 같다는 생각에 정말 절망적이었고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아무리 딸아이가 잘 배웠고 잘 컸다고 한들 저렇게 개차반인 아빠가 갑자기 나타나서 결혼을 망친다면 시집 쪽에서 딸아이를 달갑게 보지 않을 게 뻔했기 때문에 정말 속상했어요. 일생에 도움이란 절대 되지 않는 인간이구나 싶었고 해준 것도 없는데 딸아이 행복기를 우리가 망치는 것 같아서 걱정부터 앞서면서 그렇게 되니 내 정지가 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집에 와 우는 모습을 보고 딸은 자초지종을 물었고 끝까지 입을 열지 않으려 했지만 계속되는 추궁에 오늘 일을 말해버렸는데 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울었던 거야? 아, 엄마, 제가 상대할게요. 걱정 말아요. 나 몰라? 나 엄마 딸이야. 나만 믿어. 그만 울고. 너 괜한 일에 말려서 사돈댁에 밑보이면 어떡하냐. 걱정이 되니 그렇지 뭐. 아무것도 걸릴 게 없으면 엄마가 왜 울겠어. 혹여나 너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갈까봐 그러는 거야. 부모 잘못 만나서 네 앞날 괜히 망치면 어떡하니. 엄마, 우리 시부모님 그럴 뿐도 아니고 행여나 그럴 일에 휘말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무슨 잘못이야?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지. 걱정하지 마. 엄마가 걱정하는 게 뭔지 다 아는데 우리 시부모님 절대 그러신 분들 아니셔. 나만 믿어. 정말이야. 딸은 제 얘기를 듣자마자 그 즉시 신명나는 복수극 한 판을 시작했답니다. 딸은 일단 본인 아빠에게 연락을 해 만나자고 했는데 딸이 만나자고 하자 남편은 어쩔시구나
약속 장소에 나왔죠. 그리곤 딸의 말에 입이 귀까지 찢어지며 웃더라고요. 엄마한테 들었어요. 뭐, 알겠습니다. 절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니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죠. 저 김행공정 며느리 될 몸인데 그거 하나 못 해드리겠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랑 하루 차이로 태어난 제 이복 남매 있죠? 하루 차이지만 누나가 돼서 그래도 피를 나눈 형제인데 뭐 하나라도 해주고 싶어서요. 제 남편한테 얘기해서 저희 회사에서 일해보는 게 어떨까요? 아니, 너네 회사를? 뭐, 어차피 네 신랑이 물려받을 거니까 옆에서 오른팔처럼 도와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 우리 아들이 대기업 다니는데 남 밑에서 그늘에 있기보단 보잘것없어도 우두머리 노릇을 하는 게 더 낫잖아. 알겠다. 역시 핏줄밖에 없네. 5억은 언제 입금할 거니? 5억은 천천히 준비해 드릴게요. 저도 어느 정도 능력 있는 전문직이지만 그래도 당장 5억이 어디 있나요? 좀 기다려주세요. 그래. 우리 딸만 믿으마. 내가 딸 하나는 기똥차게 낳아놨다니까. 네가 나를 닮아서 머리가 좋은 거지. 다 내 덕인 줄 알아. 전 도통 딸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딸아이와 얘기를 끝내고 대기업을 잘 다니고 있는 그 아들의 회사를 그만두게 했는데 이유는 제 딸 남편의 회사에서 자리를 잡아 임원까지 가는 그런 상상을 했던 거였죠. 당신이랑 나는 뭐 안 좋게 됐지만 우리 딸이랑 아들은 그래도 남매인데 잘 지내야 하지 않겠어? 이제 배용될 사람 회사에서 오른팔로서 일하게 되면 회사 발전에 기여하게 되고 얼마나 좋아? 그게 핏줄인 거야. 예림이도 남매가 생기니 외롭지 않고. 진짜 뻔뻔하다. 해준 것도 없으면서 어찌나 바라기만 하는지. 딸이 본인이 알아서 한다고 하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 건데 우리 딸한테 상처 주거나 혹시라도 조금의 불편한 마음을 주면 절대 내가 가만 안 있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괴롭힐 거야. 안 그런다니까. 돈만 주면 입 딱 다물고 조용히 있을게. 그리고 예림이도 얼마나 핏줄이 그리웠으면 이렇게 제안을 하겠어. 남편은 아주 이상한 꿈에 부풀어 있었고 이제 남매니까 만나게 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가깝게 지내자고 했어요. 그리고 가뜩이나 회사 생활에 지쳐있는 남편의 아들은 얼씨구나 좋다 하며 잘 다니고 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사위회사에 들어가길 기다렸죠. 이 모든 내막을 알고도 제 사위의 회사에 들어가겠다는 마음을 먹은 남편의 아들 또한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에 비해 그 아들이라고 뻔뻔한 게 하늘을 찌르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 회사에 들어갈 생각을 하는지 말이에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애 일은 진작 간뒀는데 언제 자리가 나는 거냐고. 이러다가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니야? 아직 나가야 할 사람이 며칠까지 근무하기로 한 조건이 있어서요. 좀 기다려주세요. 동생 복은 좀 쉬라고 하면 되잖아요. 잘 다니고 있는 대기업까지 때려치우게 만들었을 땐 내 아들한테 자리 하나 보전해 준다는 거겠지? 너만 믿으마. 그리고 네 남편한테도 얼마나 좋은 일이야. 세상에 믿을 사람 없는데 저남이 옆에서 든든히 보좌하고 있으면 믿을만 하지. 우리 아들도 머리 하나는 끝내준다고. 아주 니네 회사 브레인이 될 거다. 대기업 다니던 애인데 중견기업에서 본인 능력 발휘 하나 못할까봐. 그러게요. 참 기대가 되네요. 어쨌든 걱정은 붙들어 매시고 좀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으니깐요. 남편은 딸을 철석같이 믿었지만 딸은 뒤에서 남편에게 소송을 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동안 포기한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음에 대한 반환 소송이었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지금에서야 나타나서 딸아이의 시댁을 들먹이며 저희를 압박한 것도 포함하여 고소를 한 것이었죠. 소장이 날아가자 남편은 길길이 날뛰고 난리가 났고 그 아들 또한 직장을 잃게 되어 난리가 났습니다. 나오기는 쉬웠어도 대기업에 어디 다시 들어가기가 쉽나요? 딸아이는 용서치 않는다고 했어요. 오래전에 우리 버리고 딴 여자랑 살림 차린 것도 모자라서 감히 5억을 요구해? 제 시댁이 어떤 집인 줄 알죠? 당신은 어떻게든 벌받게 할 거고 그 아들은 아빠 엄마 잘못 만난 죄로 직장 잃었다고 생각해요. 당신들한테 하는 복수보다 당신들이 그렇게 애틋하게 생각하는 아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최고의 벌이겠지. 두고 봐. 빵빵한 변호인단으로 꾸려서 벌받게 할 거니까. 넌 내 딸이야. 아빠한테 어떻게 그래? 그리고 네 엄마랑 내가 이혼한 거지. 너랑 나랑은 천륜인데 이럴 수 있는 거야? 내가 오죽 돈이 없었으면 양육비랑 위자료를 못 줬겠어. 지혜빈 안타깝게 생각하지 못할 망정 감히 소송을 걸어? 전륜 같은 소리 하네요. 금에서 단 한 번도 찾아온 적도 없으면서 아빠라니. 소름이 돋네요. 됐고 돈이나 준비해둬요. 우리한텐 5억 달라고 찾아왔을 때 이런 것도 예상 못했다면 진짜 돌머리지, 안 그래요? 위자료랑 양육비 다 잊고 살아주니까 고마운 줄 모르고 날뛰는 꼴이란. 우리 엄마 마음이 약해서 당신한테 그때도 당했나 본데 난 누구 피가 섞여 있어서 이렇게 한 집안을 풍비박산시키는 게 아무렇지 않거든. 당신이랑 아주 똑 닮았지? 돈이나 준비해요.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될 테니까. 딸은 그 말을 끝으로 소송을 이어나갔고 다행히 정말 잘 나가는 시댁을 둔 덕분에 가장 큰 로펌인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꾸릴 수 있었어요. 남편은 속았다며 본인도 변호인단을 꾸렸지만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이기기엔 역부족이었고 그동안 밀린 양육비와 위자료를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낳아줬다는 핑계로 저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하다 역으로 당하게 된 것이죠. 사실 전 딸에게 피해가 갈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못하였는데 딸은 바로 저렇게 생부에게 참교육을 시전하니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막대한 위자료와 그동안 밀린 양육비를 내게 된 남편은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게 되었고 돈보다도 본인의 아들의 인생을 망친 것 같다며 좌절을 하였답니다. 그래. 집을 팔아서라도 위자료랑 양육비는 줄 테니 우리 아들 취직이라도 시켜줘라. 애가 며칠째 술만 먹고 내 원망만 하는데 아주 미치겠어. 우리 아들이 무슨 죄야? 너도 네 동생인데 그러면 안 되지. 네 남편한테 얘기해서 좀 자리 좀 어떡해? 그걸 왜 나한테 부탁해요? 그렇게 잘나서 다 버리고 떠날 땐 언제고. 당신이 가게를 차려주던지 알아서 해요. 그리고 내가 미쳤다고 내 남편 회사에 꽂아주겠어요? 진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네. 평생 부모 원망하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본인 부모가 엄청 염치 없는 인간인 건 알아야죠. 아, 남편 회사에 들어오려고 한 거 보면 아저씨 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남편은 모든 게 본인 잘못이라며 저에게 잘못했다고 처음으로 하더라고요. 아들이 그렇게 본인 원망을 하더니 당당하던 남편도 아들은 무서웠는지 저에게 싹싹 빌었지만 그렇게 빌었다고 해서 제 마음이 절대 풀리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예전에 상처를 주었던 것도 모자라서 지금은 잘 나가는 딸에게 해준 것도 없이 돈을 요구한다는 게 정말 용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것도 시댁을 빌미 삼아 딸아이 앞길을 망치려고 했다는 저 생각머리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생각인지 의아해서 말이죠.
당신이 예림이 좀 말려봐. 솔직히 남매인데 이건 좀 심하잖아. 우리 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자식 키우는 입장으로서 어떻게 안 될까? 내가 그때 일은 진짜 미안해. 괜히 찾아와서 불나만 만들었다. 난 가만히 있는데 엄마가 자꾸. 아, 그놈의 남의 핑계 여전하구나. 네 아들 죄가 없듯 그때 내 딸도 죄가 없었지. 아빠 손이 필요할 나이에 넌 언제 우리 딸 앞날 생각하면서 버렸니? 너도 어디 한번 당해봐. 지 아빠가 어렸을 때 바람나서 지 낳고 지한테 도움 하나 안 되는 꼴이란 어떤지 평생 원망 들어야 할걸? 양육비랑 위자료나 보내. 당신이 해줄 일은 그것뿐이야. 알겠니? 아우, 이 염치 없는 인간. 속이 다 시원하다. 내가 사과하면 돼. 진짜 진정성 있게 사과할 테니까 마음 좀 돌려줘. 우리 아들 잘 나가는 대기업 다니다가 이게 무슨 꼴이야? 당당하게 5억을 요구할 땐 언제고? 진짜 당신 지금 이 모습 웃긴다. 길이길이 역사에 남을 모습이야. 속이 다 시원한걸? 그리고 딸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딸 시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멋지게 자란 거냐며 오히려 딸아이를 치켜 세워줬어요. 딸아이가 좋은 시댁을 만난 것 같아 얼마나 기쁘던지 딸아이가 꾸린 변호인들이 정말 변호도 잘해줬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남편은 결국 집을 팔아 저에게 위자료와 양육비를 주었답니다. 그땐 제 스스로 포기했는진 몰라도 이번만큼은 괘씸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한 번은 당했지만 두 번은 못 당하니까요. 결국 남편은 얻은 거 없이 괜히 나타나 돈을 요구하다 벼락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욕심이 화를 부른다는 말이 여기에 해당하는 말이겠죠. 그리고 남편의 아들은 결국엔 중소기업 하청인 조그만 회사에 들어갔고 중소기업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복지도 없고 앞날도 없는 채로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못 살아. 괜히 찾아가서 집도 날리고 우리 아들 인생 어쩔 거야. 내가 미쳤지. 그때 나이도 한참 많은 당신을 만나서 내 신세만 망쳤어. 재산 꽤나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거지였고 내가 뭐가 좋다고? 아우 진짜 미쳤다 나도. 당신도 좋아서 나랑 바람 펴놓고 왜 내 탓이야? 나도 너 안 만났음 우리 딸 덕 보며 지금 살고 있었겠지. 아, 그만들 좀 하세요. 정말 부끄럽네요. 남의 인생 망쳐놓고 본인들이 뭐가 잘났다고. 제 부모님인 게 부끄러워요, 진짜. 뭐야? 너 말 다 했어? 이게 어렸을 때부터 오냐오냐 키워줬더니만 아주 부모 알기를 개떡같이 알아? 내가 그리 키웠냐? 본받을 게 뭐가 있다고. 애초에 엄마랑 외도에서 날 낳았으면서 생각해보면 정말 수치스러워요. 소름 돋는 사람들. 법원 앞에서 이렇게 세 가족이 싸우던 일화가 생각이 나네요. 결국 파국을 맞이하게 된 저 가족, 그리고 남편의 욕심으로 결국 본인이 본인 아들 인생까지 망치게 된 거죠. 잘 다니는 대기업 아들을 자기 욕심 때문에 결국 망치게 된 것이에요. 그저 열심히 살아서 딸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일념 하나가 딸아이를 저렇게 잘 성장하게 한 것 같아 뿌듯합니다. 딸아이는 그 일이 있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고 지금은 손주를 보는 낙에 살고 있답니다. 매일이 즐거운 요즘 버티면 승리한다는 말이 맞나 봐요. 젊은 시절 힘든 세월 보상받고 사는 것 같아 행복한 나날이에요. 힘든 일이 있는 분들 앞날이 꼭 어둡지만은 않더라고요. 언젠가 닥쳐올 행복을 위해 우리 모두 힘내보아요.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날의 사건을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들려드리려고 사연을 신청한 이유는 전 시댁 사람들의 행동들이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 같아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는 사건이고 저에게는 평생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버릴 만큼 너무 큰 충격적인 일들이 펼쳐졌던 그날을 다시 떠올리려 하니 저를 두고 떠난 남편이 너무 불쌍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남편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져서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었을 때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고 남편도 예상치 못한 진단 결과를 받게 되면서 말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의사에게 몸이 좀 피곤해서 혈변한 것뿐이라며 몸에 심각한 고통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대장암 말기가 될 수 있냐고 말도 안 된다면서 의사의 검사가 오진이라고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도 의사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는데 의사는 저희 부부에게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며 분명 몸에 통증이 있었을 텐데 단순히 피곤 때문에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해 그냥 진통제 먹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나중에 병원을 찾았을 땐 이미 경과가 많이 지난 상태로 온다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어떤 건지 알겠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남편은 동공의 눈빛이 풀린 상태로 멍하니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몸이 좀 아파도 내색을 안 하던 남편이었던 터라 전혀 알 수 없었던 대장암은 저희 부부에게 절망을 안겨주었고 이 문제로 집안은 난리가 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병들어 아프게 된 건 전부 다 제 탓이라며 시모는 남편의 손을 잡고 오열을 했어요. 엄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 어떡하냐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던 시모는 저를 노려보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될 때까지 넌 도대체 뭘 한 거야? 대장암 말기라는데 어떻게 모른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너 일부러 그런 거지? 내 아들 재산 네가 전부 다 가로채려고 일부러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조금만 관심 가져도 알 수 있는 거고 강제로라도 병원을 데려가 봤어야지. 제가 아픈 건데 왜 이 사람 잘못이에요? 제 몸은 제가 신경 써야죠. 이 사람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가 여기 온 건 얼굴 붉히면서 싸우려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왜 그동안 오지 않았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끝까지 저에게 상처를 줄 거예요? 잘못도 없는 이 사람을 계속 안 좋게 몰아가면 저도 더 이상 여기 올 수 없어요. 앞으로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 전에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건데 저에게 남겨진 시간을 좋은 기억으로 만들어가고 싶지 마음 불편하게 눈 감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사람 탓하지 마세요. 마지막 부탁인데 들어줄 수 있죠? 오늘은 잠깐 얼굴만 보려고 온 거라서 나중에 다시 시간 내서 올게요. 그리고 제가 세상을 떠나도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남편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되자 주변 정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자식된 입장에서 시부모 얼굴은 뵈야 할 것 같아 시댁을 가긴 했었지만 기분은 좋지 않았어요. 5년 전에 시댁 식구들과 한바탕 크게 싸운 적이 있어서 그날 이후 아예 연락을 끊고 살았거든요. 남편은 식당을 몇 개 운영하는데 꽤 크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재산이 적지 않은 편이에요. 체인점도 몇 개 있을 만큼 사업이 잘 됐었고 집안의 가장이기도 해서 시댁 식구들에게 도움도 많이 줬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바라는 게 점점 더 많아졌고 날이 가면 갈수록 시댁 식구들이 남편을 돈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게 느껴져 제가 한번 시댁 식구들에게 불만을 털어놨던 적이 있었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어느 정도가 있는 건데 지나칠 정도로 금전적인 부분에서 너무 많은 걸 바라다 보니 남편도 힘들어하고 있었고
그런 모습 제가 더 이상 지켜보고 싶지가 않아 시댁 모임 때 조심스럽게 한마디 했다가 집안이 한번 난리가 났었고 그날 이후 시댁 식구들과 연을 끊게 되었던 거였어요. 최대한 좋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했다면 더 이상의 문제는 없었을 텐데 시모가 자기 아들 돈 쓰는 것까지 눈치를 봐야 하냐고 화를 내면서 제 머리채까지 잡아버려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정말 심각했었죠. 저희 집에 몇 번 더 찾아오긴 했었지만 만나주지 않았고 저희 부부가 단호하게 행동을 하게 되자 시댁 식구들은 먼저 손을 내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저는 이미 그 사람들에게 벌써 치가 떨릴 정도로 질려버린 터라 더 이상의 관계를 만들어 가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도 그걸 원했었고 그렇게 얼굴을 안 보며 살아오는 동안 5년의 시간이 흘러버리게 된 거였죠. 그리고 남편은 원래 평생 얼굴 안 보며 살고 싶어 했었지만 대장암 판정을 받고 난 이후 세상 떠나기 전에 가족들과의 관계를 풀어보려 했었지만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한 건지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건강에 문제만 없었더라도 평생 살면서 얼굴 안 보며 살았을 텐데 남편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었고 떠나기 전에 가족과의 관계를 좋게 풀고 싶어 해서 얼굴을 보게 된 건데 이게 잘한 행동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얼굴만 붉히고 시댁을 나와서 그런지 기분은 상당히 안 좋았지만 남편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남은 시간 동안 정신없는 날들을 보냈어요. 저는 병원에서 치료받는 걸 원했지만 남편은 의사의 말을 듣고 난 이후 치료를 거부했어요. 대장암 말기고 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받으면서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도 없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남은 시간을 허무하게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의 뜻을 최대한 존중해 줘야만 했고 그렇게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회사 일을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왔는데 눈앞에 시모가 저를 보며 떡하니 서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찾아왔다는 건 저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건데 단둘이서 대화하는 걸 원하지 않았던 저는 시모와의 자리를 피하려 했는데 저와 진지한 대화를 좀 해야 할 것 같다며 제 팔을 잡아 끌어당겼습니다. 결국 저와 시모는 한 카페로 들어가 자리를 잡아 앉았는데 시모가 서류 봉투 하나를 저에게 내밀었어요. 시모의 눈빛을 바라보니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아 서류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왜 확인을 안 하니? 빨리 확인해봐라.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네가 일단 서류의 내용을 봐야 대화를 이어갈 거 아니니? 내가 직접 열어서 확인시켜주마. 서류 안의 내용이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긴 했었는데 지금 저랑 뭐 하자는 거죠? 이걸 저에게 주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딱 보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모르겠니? 둘이 이혼하라는 서류잖아. 내 아들이 잘못되면 모든 재산 전부 너한테로 가게 될 텐데 내가 두 눈 뜨고 그 꼴을 어떻게 보니? 내 아들 남은 시간은 우리 가족이 옆에서 함께 보내줄 테니 너는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그만 내 아들 곁에서 물러나라. 그이가 세상 떠나게 되면 모든 재산이 저에게 오니까 그게 배 아파서 지금 상황에 이혼하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 사람한테 살면서 뭘 해줬는데요. 힘들게 일해서 번 돈 흥청망청 쓰기만 했지. 식당 일 한번 도와준 적이라도 있었어요? 어머님만 그런 것도 아니고 아버님이랑 아가씨도 똑같이 돈만 뺏어 갔었잖아요. 그 사람이 착해서 참고 있었던 거지. 그동안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아세요? 저는 그런 모습 전부 다 지켜봤었다고요. 이런 쓸데없는 생각할 시간에 그 사람한테 좋은 말 한 번 더 해주고 식당 일 좀 도와주세요. 진통제 먹어가면서 아직까지 식당 일에 손을 못 놓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안 아파요? 그래서 지금
내 아들과 이혼을 안 해주겠다는 거야? 5년간 얼굴 안 봤다고? 네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너 앞에 앉아있는 내가 누구인지 몰라? 잘 알죠. 그 사람 돈만 빨아먹을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는 계모잖아요. 친엄마였으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도 않았겠죠. 친엄마가 아니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만 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던 적은 있었어요? 말로만 엄마인 척 하지 말고 엄마 역할 좀 제대로 하고 말하세요. 내가 그동안 걔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렸을 적부터 어부 키웠어. 없는 형편에도 최선을 다해 왔었다고. 내가 뒷바라지 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위치까지 왔었을 것 같아? 과거에 힘들었던 것만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눈시울이 붉어진다. 내가 희생하면서 살아온 만큼에 대한 대가는 아직 제대로 받지도 못했어. 시부는 시모와 오래전에 재혼을 했었는데 그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꽤 힘들었다는 말을 남편에게도 들은 적은 있었지만 성공해서 그동안 금전적인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그걸로 만족하면 되는 건데 사람의 돈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고 바라는 건 지나칠 정도로 많아서 결국 연락까지 끊었던 건데 5년 만에 남편이 암에 걸려 가족들 앞에 나타나 다시 좋게 풀자고 했는데 저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 거라곤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시모는 저를 노려보면서 자기 아들이 눈 감기 전에 무조건 이혼하라고 강압적인 행동을 보이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는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그냥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시모는 그런 저를 일그러진 얼굴로 바라보더니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면서 화를 냈지만 그냥 무시했어요. 어차피 남편 떠나면 평생 얼굴 볼 일 없는데 제가 굳이 시모에게 쩔쩔맬 필요는 없었어요. 그렇게 카페에서 나와 집으로 가려고 회사 앞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길 한복판에서 엄청난 일이 터져 버렸네요. 시모가 인기척도 없이 제 뒤로 달려와 순식간에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어요. 사람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었고 저는 시모에게 당장 손을 놓으라고 화를 냈지만 시모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했어요. 소송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저도 그동안 시모에게 쌓였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만큼 컸기 때문에 이때가 제 화를 풀어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고 힘으로 밀린 시모는 당황했는지 손을 풀었지만 저는 이번 아니면 2번 다시 시모에게 받았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 끝까지 놓지 않고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어요. 시모는 비명을 지르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시민들은 시모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와 시모를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시모와 저는 머리가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시모가 붙잡는 바람에 남편과 약속했던 시간을 잊어버려 제가 걱정이 됐는지 전화를 한 거였죠. 남편한테는 회사 일이 좀 늦게 끝나서 지금 출발한다며 대충 둘러댄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당신만 성격 있는 거 아니야. 나도 한 성격 하거든? 내가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어? 당신이 내 머리채 잡는 순간 더 이상 어머니 대접은 고사하고 나도 똑같이 당한 만큼 갚아드리게. 이런 기회 아니면 언제 내가 머리채 잡아 사정없이 흔들어 보겠어? 너 지금 말 다 했니? 너 혼자 내 아들의 재산을 먹으려 하니까 그런 모습이 괘씸해서 머리채를 잡았으면 나한테 용서부터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당신 아들이야? 내가 당신한테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지금의 상황 누가 먼저 시작했는데 그이가 힘들게 모은 재산 절대로 뺏기지 않을 거고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 친모도 아니고 계모 주제에 어디서 그 사람 재산에 탐을 내? 시모는 저를 노려보면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만큼 저도 분노가 하늘을 찌를 정도로 커져서 그런지 한 번에 모든 걸 풀어냈는데 솔직히 속은 시원했어요. 그렇게 심호와 한바탕하고 예정 시간보다 늦게 남편의 식당으로 들어갔는데 남편의 안색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함께 있던 직원들은 남편이 약을 먹었는데도 힘들어하고 있다며 병원에 데려가려 했는데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어쩔 수 없이 119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라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건강 상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하게 나빠졌지만 저에겐 항상 괜찮다는 말로 안심시켜 주려 했었는데 이번만큼은 남편을 무조건 병원에 데려가야만 했어요. 아직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저는 남편이 최대한 오래 제 옆에 있어주길 간절히 바랬고 그렇게 남편은 가지 않겠다는 병원을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네요. 아이들도 아빠가 병원에 입원하게 된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저도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았는데 담당 의사는 남편이 한 달을 넘기기 힘들 것 같다면서 더 이상의 생활은 불가능할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심호만 아니었어도 남편 옆에 붙어 있었을 시간인데 심호 때문에 남편과 제대로 된 대화조차 나누지도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남편은 끝내 결국 오래 버티지 못하고 예상했던 시간보다 빠르게 저를 남겨둔 채 먼저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제 손으로 남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떠났다는 말을 듣게 된 시댁 식구들은 급하게 장례식장 문 앞에서 오열을 하며 들어왔어요. 아이고, 내 아들이 엄마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세상을 떠나게 되다니. 불쌍해서 어떡해. 지석아, 엄마 왔다. 여보, 우리 아들 얼굴 좀 보러 들어가 봐야겠어요. 그동안 며느리 눈치 보느라 부모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고 눈을 감았으니 얼마나 불쌍해요. 너는 내 아들이 마지막일 것 같으면 미리 연락을 줬어야지. 왜 숨을 거두고 나서야 연락을 한 거야? 너 내 아들 재산 때문에 그런 거지? 확실하게 사망신고 받아야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너한테 넘어가니까 그 전에 미리 말하지 않았던 거지? 마지막 인사는 하게 해줬어야지. 어떻게 내 아들과 말 한마디도 나누지 못한 채 장례식장으로 오게 할 수 있는 거야? 엄마 말대로 새언니는 돈에 눈이 먼 여자가 확실한가 봐. 괜히 자기한테 불이익이 생길까 봐. 오빠가 숨통이 붙어있을 때 우리를 부르지 않은 것 봐봐. 나는 그래도 며느리니가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내 아들의 마지막 순간이라도 보여줄 줄 알았었는데 감히 내 허락 없이 장례까지 시작해? 다들 정말 웃기시네. 내가 왜 미리 연락을 드려야 되는 거죠? 마지막 순간 보면 뭐해요. 어차피 그 사람 앞에서 돈 얘기 말곤 할 말도 없잖아요. 세상 떠나려고 준비한 사람한테 돈 달라고 엄청 닥달했겠죠. 마지막 순간 마음 편히 보내주고 싶어 일부러 부르지 않았던 건데 나는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시댁 식구들은 저를 무섭게 쳐다보면서 장례식장에서 난리를 쳤지만 저는 이미 남편이 떠난 충격 때문에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라 시댁 식구들을 무시하며 남편의 안치실에 들어가려는 순간 갑자기 심호가 저에게 달려들었고 또다시 제 머리채를 잡아 버렸어요. 그리곤 한다는 말이 남편 소유로 되어 있는 98억짜리 사옥을 넘기라며 자기 아들 거 돌려내라는 황당한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장례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제 얼굴을 보자마자 남편 명의로 된 사옥을 달라고 제 머리채를 잡아 난리치는 심호 행동이 저를 또 욱하게 만들었고 저도 심호의 머리채를 잡으려는 순간 신우까지 저에게 달려들어 장례식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결국 장례식장 안에서 시댁 식구들과 한바탕 몸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순간 안치실에서 달려나온 장의사가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한마디를 꺼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사색이 되었고, 옆에서 같이 듣고 있던 시댁 식구들 또한 제 머리채를 잡고 있던 손을 놓으면서 화들짝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장의사의 말에 순간적으로 놀란 저는 급하게 안치실로 달려갔는데 눈앞에 보이는 충격적인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시부가 남편의 입안에 있던 금이빨을 제거하려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염습 작업할 때 금이빨의 경우 제거를 하기 때문에 굳이 들어오지 않으셔도 되는데 저희가 몰래 가져간다고 이분께서 직접 뽑아간다는데 이게 고인의 아버지로서 할 짓입니까? 벤치는 또 어디서 났는지 안치실에 들어올 때 이미 한쪽 손에 들고 있었는데 제가 장의사로 일하는 동안 이런 경우는 처음 겪어봅니다. 내 자식 금이빨 내가 직접 가져가서 팔아먹겠다는데 너희들이 뭔 상관이야? 저리 좀 비켜보라니까. 아직 어금니 쪽에 3개나 남아있다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금이빨 팔아서 얼마나 나온다고 펜치까지 가지고 와서 안치실에서 이 난리를 치는 건데. 왜? 네가 금이빨까지 전부 다 가져가려고? 얘가 아주 돈독이 제대로 올랐네. 여보, 거기 있는 거 마저 빼서 가져와요. 그리고 우리도 법적으로 소송 걸읍시다. 엄마, 그건 당연한 거지. 오빠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를 새언니가 몽땅 가져가는 건 불공평하고 말고 차라리 장례식도 우리가 치르는 게 좋겠어. 부의금 들어오는 것까지 전부 새언니 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우리 아빠 작업해야 되니까 다들 나가세요. 아빠, 오빠 몸에서 돈 되는 게 금이빨밖에 없어? 시부의 충격적인 행동에 입을 다물지 못했던 저는 경악을 했고 시부의 손에 들고 있던 펜치를 빼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한쪽 손에 쥐어져 있던 남편의 이를 돌려달라며 빼앗으려 하자 시부는 자기 아들 몸에 있는 건 전부 다 자기 거라면서 저를 강하게 밀쳐버렸습니다. 신우와 시모는 넘어진 저를 안치실 밖으로 내쫓으려는데 저는 남편의 모습이 망가지는 걸 원하지 않아 이를 악물고 달려들었어요. 온몸으로 남편을 건들지 못하게 막아서자 시부가 뒤에서 제 머리채를 잡아 강하게 바닥으로 패대기를 쳐버렸네요.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 오열을 하며 땅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부들부들 떨었어요. 순간적으로 벌어진 상황이라 저와 시댁 식구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눈이 떠진 남편의 눈동자와 마주친 사람들은 경악을 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눈을 뜬 남편과 눈이 마주친 시부는 온몸이 굳어버려 손에 쥐고 있던 남편의 금이빨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시모와 신우는 살려달라며 안치실에서 도망을 쳤고 시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온몸을 떨면서 뒷걸음질 치다가 급하게 안치실을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시댁 식구들은 장례식장에 그림자도 안 비쳤네요. 남편이 살아났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갑자기 움직인 남편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무서운 마음에 장례식장에 오지 못하는 건지 알 순 없었지만 남편은 확실하게 세상을 떠난 거였어요. 장의사의 말에 의하면 부패하면서 생기는 가스가 몸을 떨게 만들거나 안압이 올라가면서 눈이 떠지는 경우도 간혹 있는 일이라 별일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런 광경을 처음 목격한 저와 시댁 식구들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죠. 그렇게 저는 그날 이후 남편의 장례를 무사히 치르고 남편의 물건을 정리하면서 아이들과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해 다시 새 출발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늦은 저녁에 시댁 식구들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쉬지 않고 문을 두드리길래 민원이 들어올까봐 열어주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가지고 있던 98억 4억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난리를 치고 오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건물을 달라고 하는 게 어이가 없어서 대화할 가치도 없는 것 같아 문을 닫으려는 순간 법대로 하겠다면서 다짜고짜 저를 밀치며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너무 놀라서 도망쳤던 것 뿐이고, 이건 재산 관련 문제이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니? 어찌됐든 너 혼자 모든 재산을 가져갈 수는 없는 거다. 그럼 법대로 하면 되지. 여긴 왜 찾아왔어요? 변호사 선임해서 법대로 진행하세요. 저도 법대로 할게요. 저는 그 사람이 읽어낸 재산을 순순히 넘겨줄 순 없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맞서 싸울 거예요. 무작정 찾아와서 4억을 달라고 하면 내가 네 드릴게요.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4억을 나한테 넘기지 않겠다는 거지? 그래! 무슨 뜻인지 잘 알겠다. 너한테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도 끝까지 고집 부리겠다 이거지?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으면서 눈앞에 보이는 남편의 재산만 탐하려는 시댁 식구들을 상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싸우겠다며 강하게 나왔고, 시모는 저에게 후회하지 말라며 시부와 신우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라 시댁 식구들이 돌아간 이후 불안해서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났는데 시모가 다녀간 이후 별일 없이 잘 지내면서 긴장이 어느 정도 풀렸을 때 사건 하나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저녁을 먹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와 근처 식당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량 한 대가 클렉슨을 울리면서 뒤에서 달려오고 있었어요. 너무 놀라 급하게 아이들과 옆으로 피했는데 차량 안에 타고 있던 건 시부모와 신우였어요. 하마터면 저와 아이들이 크게 사고가 날 뻔했던 상황이라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자 그 인간들이 차에서 내리더니 저와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오면서 한다는 말이 저희 가족이 세상을 떠나야 남편의 재산을 가져갈 수 있지 않겠냐며 긴장을 늦추다간 남편 곁으로 따라가게 될 거라면서 저희 가족을 위협했어요. 그래서 방금 한 행동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핸드폰을 들었는데 그 순간 시모는 아이들 앞에서 제 핸드폰을 뺐더니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고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어서 시모를 피해 아이들과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는데 이런 상황을 뒤에서 지켜보던 신우한테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시부모와 저는 신우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시부모는 신우에게 급하게 달려갔는데 내리막길에서 급하게 내려가는 차량을 멈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부모와 신우는 비탈길에서 내려가는 차를 멈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했지만 워낙 빨리 내려가는 차량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한 채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향해 돌진했고 무조건 몸으로 막으려 했던 시부모와 신우는 내려오는 차와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충돌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충격음과 함께 3명 다 사고를 당하게 되는 돌발 상황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시부의 차량이 세 가족을 밀어버린 뒤 멈추게 되자 시민들이 급하게 차를 뒤로 밀어 그 인간들을 구해줬는데 시부와 신우는 바닥에 엎드린 채 이미 의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시모는 저를 보며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 확인을 해봤는데 이미 시부와 신우는 숨을 거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시모는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내 발밑에서 살려달라고 희미한 목소리로 애원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조금도 도와주고 싶은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 인간들은 저와 아이들을 향해 차로 돌진했었고 저희 가족의 신변을 위협했었기 때문에 어떠한 도움도 주고 싶지 않아
제 신발을 붙잡고 있던 시모의 손을 뿌리쳤어요. 결국 시모는 응급실로 향하게 됐지만 남편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고 남편의 장례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부모와 시누의 장례까지 치르게 되는 일이 있었네요. 죄를 짓곤 살아갈 수 없다더니 그 인간들은 본인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죄값을 치른 것 같아요. 저에게는 너무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지긋지긋했던 그 인간들을 더 이상 안 봐도 돼서 아이들과 저는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서 한편으론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 인간들의 욕심이 부른 죄값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차 새댁이랍니다. 결혼을 한 지 얼마 지나진 않았지만 정말 버라이어티한 일을 경험했어요. 주변에 쉽게 말하지 못했던 일들이라 이렇게 사연으로 적어 보냅니다. 남편은 이남 1녀 중 막내 아들이에요. 시모께서 늦둥이로 낳으셔서 아주버님과는 거의 20살이 차이가 나는 남편이었죠. 제가 시집을 갔을 때 이미 시모께서는 70을 바라보셨고 형님과 저도 거의 20살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 어렵기도 했어요. 시댁은 시부께서 오랫동안 사업을 하시며 넉넉한 생활을 했고 결혼할 당시에도 모든 자식들에게 집 한 채씩 해주시기도 했어요. 시누이는 결혼하면서 이민을 가 한국에는 1년에 한 번 보는 것도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 시댁 행사가 있을 때면 자주 봤던 것이 바로 형님네였습니다. 형님은 저희를 볼 때마다 막내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며 말했죠. 동서, 저번에 내가 했던 말 생각 좀 해봤어? 아버님도 요즘 몸이 안 좋으시고 어머님도 연세가 있으신데 이렇게 두 분이서 사는 건 좀 무리잖아. 솔직히 요즘 젊은 애들은 합가는 안 한다곤 하지만 서방님 생각하면 시부모님 모시고 살아야 좋지 않겠어? 나도 이제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우리는 시부모님 오래 봤지만 동서는 아니잖아. 얼마 안 남은 시간 같이 보내면 더 좋지 않겠어? 아, 형님,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 어머님 아버님께서 원하시질 않으셔서요. 저희도 합가를 해보려고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강경하셔서 어머님께서 전에 시부모님이랑 사시면서 너무 힘드셨다고 절대 며느리들이랑 같이 살고 싶지 않으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포기했고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신데 저희 고집대로 할 순 없잖아요. 어머, 동서가 눈치 준 건 아니고? 나는 우리 아들이 며느리랑 같이 살자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머님이 동서 눈치 보는 거 아니야? 동서도 알겠지만 신우도 한국에 없고 있는 자식이로군 우리랑 동서 내뿐이잖아. 우리야 같은 지역에 살지도 않으니까 생업 접어두고 합가하기도 그렇고 평생 사셨던 지역 떠나시라 하는 것도 그렇고 동서네가 딱 모시고 살면 좋은데 안 그래? 동서가 잘 얘기해봐. 동서가 먼저 눈치 주니까 그렇게 말하신 거지. 형님과 아주버님은 마주칠 때마다 시부모님을 모시라고 아우성이셨지만 정작 시부모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독립한 자식들과 같이 살고 싶은 생각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시부모님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굳이 강요하진 않았는데 이상하게 형님과 아주버님께서는 항상 저희가 합가를 해야 한다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전 아주버님과 형님께서 그만큼 시부모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러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형님과 아주버님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결혼을 하고 나서 시부모님보다 형님께서 먼저 나서서
매 주말마다 만나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그렇지만 막상 모이고 나서는 형님이나 아주버님께서는 본인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만 강조하셨을 뿐, 제가 뭘 준비하거나 해오면 깎아내리기 바빴어요. 어머, 동서. 어려서 그런가? 뭘 잘 모르는가 보네. 어른들이 과일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이렇게나 많이 사왔어. 이거 다 나중에 음식물 쓰레기만 되는 건데. 아휴, 동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을 해줘야 아나 보다. 어머님, 동서가 좀 어리죠? 그렇죠? 저번에 어머님 무릎 아프시다고 해서 사골 잔뜩 고아놨어요. 든든하게 드세요. 아유, 그래. 고맙다, 큰애야. 작은애도 맛있는 과일 사와서 정말 고맙다. 안 그래도 요즘 과일 좀 먹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작은애가 잘 사왔네. 고마워. 그네도 수고 많았어. 사골 구워내느라 불 앞에서 얼마나 더웠겠니. 너희들 덕분에 내가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구나. 어머님, 그러니까 자식들이랑 같이 사시는 게 낫다니까요. 이렇게 어머님 챙겨도 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이왕이면 우리 막내 서방님이랑 같이 사시면 어머님도 좋고 서방님도 좋죠. 우리 집은 애들도 많고 너무 정신없는데 아직 서방님네는 아이도 없으니까 어머님 아버님도 편하게 지내실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병원도 가깝고요. 하긴 동서가 살림은 또 잘하는 편이 아니니까 어머님 가시면 괜히 더 불편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러던 중 시부께서 병환으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 후 시모께서는 유산을 정리하셨어요. 모든 자식들에게 똑같이 유산을 나누셨는데 그 과정에서 형님과 아주버님은 불만을 표시했어요. 시모는 현재 살고 계신 집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다 분할을 해 나눠줬지만 형님과 아주버님은 자신들의 몫을 더 줘야 한다고 주장했죠. 아니, 어머니. 솔직히 제가 말을 할게요. 지금까지 장남이라고 집안일 챙긴 거 솔직히 저밖에 없지 않나요? 둘째는 해외에 나가 살면서 신경도 안 쓰고 막내는 어리니까 당연히 제가 도맡아서 했는데 돈 가지고 이러는 것도 웃기지만 좀 너무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아무리 그래도 모두 똑같이 나눠주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맞아요, 어머님. 저희 그동안 정말 열심히 시댁일 봤는데 조금 서운하네요. 서방님도 이제야 막 결혼했는데 동서모까지 챙기시니 저는 좀 서운해요. 모든 재산 다 받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챙겨달라고 하는 건데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니, 형수님. 도대체 저희 집에서 뭘 얼마나 행사가 많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형이랑 형수님한테 유산 제일 많이 갔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모자라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유언에서도 다 똑같이 나누라고 하셨잖아요. 그걸 엄마 몫을 형한테 다 준 건데 뭐가 그렇게 불만인데요? 시숙과 형님은 본인들이 결혼하고 평생 고생을 했다고 말했지만 사실상 시댁 행사도 거의 없을 뿐더러 명절에도 시모 혼자서 음식을 챙겨줬을 뿐 형님이 해야 할 일은 없었죠. 시모는 저에게도 시집살이 한번 해본 적 없었고 결혼하고 시모는 신혼집에 찾아온 적이 없었는데 딱 한 번 말 안 하고 오셨던 일이 있었어요. 그때 입덧이 심해서 음식을 잘 먹지 못했을 때 시모께서 남편한테 슬쩍 물어보고 그나마 잘 먹는 음식 찾아서 문 앞에 놔두시고 다시 2시간 거리를 가셨던 일이 있었어요. 이때 시모 문자를 보고 화들짝 놀래서 나가보니 혹시나 음식이 상할까 싶어서 꽁꽁 얼린 생수병과 함께 음식들이 놓여 있었죠. 어머님,
언제 왔다 가셨어요? 아, 집에 들어오시지. 그냥 가셨어요? 어디에 계세요? 제가 지금 모시러 갈게요. 그냥 내려가지 마시고 오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좀 이따가 가세요. 어떻게 제가 먹고 싶다고 했던 음식 다 챙겨 오셨어요. 아유, 막내야, 힘들지? 나도 임신했을 때 입덧이 너무 힘들었거든. 네 몸 챙기기도 힘든데 푹 쉬어야지. 상윤이한테 물어봐서 먹고 싶다고 한 거 만든 거야. 꼭 다 안 먹어도 되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조금이라도 먹어. 알았지? 아이도 아이지만 보아 네 몸도 챙겨야지. 집안일은 다 상윤이 시켜. 몸 괜찮다고 무리하지 말고 상윤이한테 다 하라고 해. 알았지? 어머님, 감사해요. 이 무거운 거 혼자 이고 지고 오신 거예요? 전화라도 해주시지. 아니면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어머니 힘드실 텐데 다시 가시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괜찮아. 나도 이렇게 움직여야 건강하지. 내 걱정하지 말고 얼른 들어가서 쉬어.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상윤이한테 다 말하고, 알았지? 나는 그때 조금만 지나도 잠이 그렇게 쏟아지더라. 음식은 그냥 냉장고에 담아둬. 상윤이한테 내가 정리하라고 시킬 테니까. 임신 기간 내내 시어머님은 모든 아들인 남편에게 시키셨고, 저에게는 한 번도 무언가 시키시거나 요구하신 적도 없으셨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는 남편을 통해 산후조리를 하라며 꽤 많은 돈을 보내주셨고, 아이가 태어나고 집에 왔을 때 양가 부모님이 오셨을 때가 있었는데, 오히려 친정엄마보다 훨씬 더 제 몸을 생각해 주셨던 분이 바로 시모셨어요. 아이고, 얼른 누워있어. 움직이지 말고 푹 쉬어야지.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아까 너 좋아한다는 요 앞에 가게에서 먹을 것 좀 사왔어. 이거 좋아하지? 다른 거 아무것도 고민하지 말고 몸 챙기는 데만 신경 쓰면 돼. 청소며 빨래는 상윤이가 다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혹시라도 못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해줘. 알았지? 아유, 사돈. 사이도 밖에서 힘들 텐데 집에 와서 빨래고 청소고 밥이고 다 하려면 너무 힘들죠. 이제 슬슬 움직여도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다른 사람이 보면 사돈 딸인 줄 알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뜰하게 챙기세요? 아유,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는 친정엄마만큼은 못하죠. 제가 아이 낳고 일주일도 몸조리 못하고 움직였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팔다리가 가끔씩 쑤시고 아픈데 몸조리를 잘못해서 아픈가 싶기도 하고 내내 좀 쉬겠단 말을 못했어요. 어려워서. 산후조리가 그만큼 중요한 거 사돈이나 저나 잘 알잖아요. 나중에 몸 건강 위해서라도 푹 쉬어야죠. 시모는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에 딱 한 번 오신 것을 제외하고는 연락도 찾아오시지도 않았어요. 아이가 별로 보고 싶지 않으신 걸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남편 통해서 사진 보내달라던지 전화를 해달라던지 매일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나중에 시모의 마음을 알고선 저와 남편도 시댁을 가겠다고 여러 번 말을 꺼냈는데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결혼을 하고서 내내 저를 보물단지처럼 대해주는 시어머니를 보며 어떻게 저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 싶었어요. 남편에게 물어보니 참 씁쓸한 답변이 오더라고요. 엄마가 시집살이를 진짜 고되게 당하셨나 봐. 아마 나 태어나고 조금 커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엄마는 거의 2, 30년 당하신 거지. 시댁에서 살았는데 아침 새벽부터 밥을 지어서 아침밥 차려야 되고 삼시세끼 다 쇠밥으로 차렸어야 했대. 아이 낳고서도 제대로 산후조리도 못했고 명절이면 친정은커녕 밖에도 제대로 못 나가보고 내내 일만 하셨다는데 아마 그래서 더 잘해주려고 하시는 걸 거야. 어머님, 진짜 힘드셨겠다. 그냥 중간중간 말씀하셨던 거 들었을 때도 정말 그런 곳이 있었나 생각했었는데, 진짜 힘드셨겠네. 그래도 어머님은 진짜 좋으신 분이신 것 같아. 나한테도 그러시지만, 형님한테도 정말 잘해주시잖아. 솔직히 저번에 형님이며 아주버님이며 유산으로 뭐라고 하는 걸 듣고서는 좀 의아했어. 어머님이 형님한테 해주시는 게 더 많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형이랑 형수가 꼴 보기 싫은 게 그거라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서 조카들도 엄마가 다 키우셨거든. 10살 때까지 맞벌이 한다고 엄마 집에 그냥 데려다 놓고서는 일주일에 한 번이 뭐야? 한 2주에 한 번만 와서 애들 쓱 들여다보고 갔다가 애들 어느 정도 크니까 홀랑 데리고 가고 그렇다고 생활비 준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명절에는 형수님 친정에 먼저 갔다가 우리 집 다음날 돼서야 오는데 애들 학교 가야 된다고 또 몇 시간 안 있다가 가버리고 애들 커서 집 좁다고 큰 집으로 이사 가야 한다고 돈 지원받아. 뭐가 그렇게 자기들이 잘했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니까. 정말? 저번에 아주버님이며 형님이며 얘기했던 거랑은 다르네? 그때는 가족 행사나 이런 거 다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도맡아서 한 거 같이 얘기했잖아. 나는 주말마다 모이는 거 형님이 주도하시길래 이런 거 많이 주도하시고 그러는구나 했었거든. 아, 그것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버지 아프시기 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 아버지 병원에 입원했을 때 형이랑 형수님 바쁘다고 병원도 안 오고 무슨 병원비 1원도 안 냈으면서 뭘 얼마나 많이 했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래놓고 유산 다 받고 나니까 괜히 트집 잡아서 엄마 보러도 안 오는 거 봐. 진짜 어이가 없다니까. 전화해서 따지니까 나보고 어린 게 뭘 하냐고 오히려 화만 내고. 유산분배 이후 아주버님과 형님은 시모와 어색한 사이가 된 듯 했어요. 매주 모임을 하던 것도 그날 이후로 뚝 끊겼고 남편 얘기 들어보니 형님 내에는 시모와 연락도 안 하는 듯 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시모에게 건강상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쓰러지시게 되면서 검사를 해보니 어지럼증이 심해서 언제 쓰러지실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죠. 그때 저희는 당연히 저희가 모셔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형님이 먼저 나서서 어머님을 모시겠다고 했어요. 아니, 동서가 왜 모시고 가? 당연히 우리가 첫째니까 모셔야지. 안 그래도 어머님 혼자 계시고 우리도 신경 쓰여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싶었거든. 어머님 건강도 안 좋으시고 혼자 생활하시는 게 위험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모시고 가야 될 것 같아. 일단 어머님 계시는 집이랑 이런 거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근데 형님, 저번에도 저희한테 합가하라고 하셨던 이유가 형님네 본업을 그만둘 수 없어서 그러신 거 아니세요? 어머님이랑 사는 지역도 다르시고 일 때문에 어머님 댁으로 합치는 건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럼 그쪽 지역으로 모시고 가시려고요? 에이, 우리 집은 너무 좁잖아. 어머님 방도 없고 시댁이 방도 많고 넓고 마당도 있으니까 여기로 이사 오는 게 훨씬 낫지 뭐.
일이야 어쩔 수 없이 좀 쉬던지. 여기서 다시 구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애들도 학교 옮겨야지. 어쩔 수 없잖아. 네? 아니, 굳이 그러시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가 모시고 갈게요. 저희 집이 불편하시면 저희가 시댁에 들어와서 살아도 되고요. 차라리 저희는 같은 지역이니까 더 편할 것 같은데. 아이들도 전학 가야 되고 형님 직장도 다시 구해야 되는 거면 굳이 그렇게 안 하시고 저희가 모셔도 괜찮아요.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가 첫째인데 당연히 우리가 모셔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차라리 잘 됐어. 우리까지 이쪽 지역으로 오면 시댁 식구들 다 가까이 살게 되겠네. 시누이도 해외로 가서 얼굴도 보기 힘든데 그나마 남은 두 형제가 가까이 살면서 지내면 좋지 뭐. 그동안 연락도 제대로 안 하고 어색하게 지냈던 형님네가 갑자기 시모를 모시겠다고 하니 어리둥절했어요. 시모께서는 그래도 신혼이고 아이도 어린 저희보다 형님네와 합가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셨고 그렇게 형님네는 시댁으로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형님네가 들어오기 전에 집안 도배며 청소까지 모두 싹 했다면서 이사를 가고 나서 시댁에 가게 되었는데 시모방이 원래 있던 곳이 아니더라고요. 시댁은 방이 5개나 있을 정도로 큰 주택이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방을 시모방으로 옮긴 거였죠. 형님, 저 근데 어머님 방은 왜 옮기신 거예요? 그래도 어머님 생활하시려면 좀 넓은 방이 좋을 것 같은데. 어머님 짐이라도 좀 정리해 드릴까요? 어머님 방 들어가 보니까 짐들이 다 거기에 쌓여 있어가지고 어머님 누울 공간이 너무 좁은 것 같아요. 저렇게 생활하시면 건강에도 별로 좋지 않고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정리하고 갈게요. 동서, 왜 남의 집에 이래라 저래라 참견이야? 우리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저렇게 옮긴 거 아니겠어? 그리고 우리가 어머님 모시고 사는데 옆에서 이렇게 간섭하는 거 좀 불쾌하네? 동서는 동서 집안이나 신경 써. 우리 집안일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리고 어머님도 저기서 생활하는 거 뭐라고 안 하시는데 왜 동서가 나서서 그래? 아니, 해도 너무하잖아요. 형님 저기 방에서 누워 보셨어요? 겨우 누울 자리만 있고 어머님 물건들은 왜 저기에만 다 가져다 두셨어요? 그냥 원래 뒀던 곳에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집안에 있던 어머님 물건 다 모아서 저 방에 갖다 두셨잖아요. 아니 그럼 새 식구들이 들어오는데 물건들 좀 정리를 해야지. 우리가 들어오면 우리도 이 집 식구 되는 거 아니야? 애들도 있고 우리 부부도 들어오는데 당연히 부부한테 큰 방 넘겨주고 애들 공부해야 하니까 책상 들어갈 방 줘야지. 어머님이야 그냥 자는 공간만 있으면 되니까 저렇게 정한 거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여기 집 안 사람인데 당연히 내가 편하게 바꿔야지. 거실이며 주방 모두 예전의 시모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바뀌어 있었고 시모께서 동의한 일이라면서 오히려 저에게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형님에게 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죠. 남편도 그 상황을 보고 무척이나 화를 냈지만 형님이며 아주버님이며 그게 잘못되고 이상한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시지 않는 듯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시모께 물어보아도 불편하다는 말을 하지 않으시니 저희 부부만 답답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전 시모가 너무 걱정돼서 시간이 날 때마다 시댁에 들렸는데 그러면 형님은 제가 올 때마다 불편한 티를 팍팍 내셨죠. 동서, 일 안 해? 요즘 한가한가 봐? 여기도 이렇게 자주 올 시간도 있고. 왜?
어머님 아프시고 나니까 이제야 어머님 좀 챙겨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야? 아이도 있는데 가서 애나 보지.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어머님 잘 챙기고 있으니까. 뭐 할 말 있어서 계속 오는 거야? 아니요. 할 말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 어머님 건강 때문에 걱정돼서 오는 거예요. 어머님 잘 계시나 하고요. 회사 외근 나오면 여기 근처로 올 때가 많거든요. 어머님께서는 어디 가셨어요? 이거 어머님 좋아하시는 간식인데 사왔는데 집에 안 계시네요? 아, 요 앞에 마트 가셨어. 저녁거리 사신다고. 내가 움직이지 마시고 누워 계시라고 하는데도 어머님이 자꾸 움직여야 빨리 낫는다면서 이렇게 밖에 나가시네. 동서, 걱정하지 마. 어머님 당신 건강 누구보다 제일 잘 챙기셔. 동서가 그렇게 걱정하면서 이것저것 사다가 안 바쳐도 어머님이 알아서 챙기시니까 이렇게 자주 오지 마. 괜히 내가 불편하잖아. 이제는 여기 시댁 아니고 우리 집이라니까. 매번 시댁에 갈 때마다 시모는 집에 계시지 않았고 형님만 있는 날이 많았는데 어떤 날은 마트에 가셨다고도 하고 어떤 날은 노인회관에 갔다고도 했죠. 전 그런 상황들이 많아질수록 마치 집에서 어머님이 불편해 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형님께서 친정에 가신다는 말을 듣고 어머님을 뵙기 위해 시댁으로 향했어요. 어머님, 저 집에 왔는데 어머님 안 계시네요? 집 번호도 바뀌어 있고 어디 가셨어요? 오늘 형님네 다 친정으로 가신다고 해서 어머님 식사 혼자 하실까봐 같이 밥 먹으려고 왔어요. 어디 밖에 나가셨어요?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어머님 집에서 쉬셔야 돼요. 밖에서 쓰러지면 어쩌시려고요? 아이고, 집에 왔니? 오기 전에 전화 줬으면 좋았을걸. 나 오늘 큰애네 친정에 왔어. 바깥 공기도 좀 마시고 그러면 좋다고 하길래 같이 쫓아왔지. 막내 올 줄 알았으면 그냥 집에 있을 걸 그랬나 보다. 아이고, 겨우 시간 냈을 텐데 어쩌니? 아, 괜찮아요, 어머님. 그럼 언제 다시 올라오세요? 형님 거기서 며칠 있다가 온다고 하던데. 형님 친정 농사일 도우러 가셨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형님도 바쁘시지 않아요? 제가 일 끝나고 모시러 갈까요? 아니야. 여기서 쉬엄쉬엄 농사일도 돕고 같이 어울려서 지내고 그러면서 있을 거야. 아마 큰애 다시 올라갈 때쯤 가지 않을까 싶구나. 한 일주일은 여기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집에 돌아가면 그때 연락할게. 알고 보니 형님은 시모를 데리고 친정 농사일을 하려고 간 거였어요. 몸도 좋지 않은 시모를 일꾼으로 부려먹었다는 사실을 듣고서는 너무 화가 났지만 형님은 집에 가만히 두는 게 더 건강에 안 좋은 거라면서 시모를 부려먹는다고 해서 얼마나 부려먹겠냐며 더 당당하게 저에게 말을 했죠. 그 뒤로 저와 남편은 아주버님과 형님께 시모를 모시고 가겠다고 여러 번 말을 꺼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 시모를 모시고 가면 시모가 더 고생하고 정신이 없을 거라면서 시모 건강을 생각하지도 않는 불효자란 얘기만 들었을 뿐이었어요. 시모께서도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면서 매번 저희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추석이 오면서 결국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추석 모임을 하고 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시모 용돈 봉투가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조카 용돈으로 준비했던 봉투를 시모께 드렸더라고요. 다시 드리려고 돌아갔는데 충격적인 말이 나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에게 10만 원? 아, 걔네가 버는 돈이 얼만데 고작 이것밖에 안 줬대? 아니, 지난 명절에는 꽤 많이 좋다고 한 거 아니었나? 아, 이제는 이런 것도 숨겨요? 어머님, 이렇게 하면 저 못 참아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뭐, 돈 어디다가 빼돌린 거예요? 어머님이 어디 쓸 데가 있다고? 얼른 주세요. 아, 노인네가 힘도 세. 나머지는 어디다 꽁쳤어? 형님,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어머님한테 돈 뺏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어머님 부려먹는 것도 모자라서 용돈 드리는 것도 다 가지고 갔던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님한테 왜 그러시는 건데요? 동서, 언제 왔어? 아, 동서, 그런 거 아니니까 상관하지 마. 그리고 내가 무슨 어머님을 부려먹어. 같이 살면서 어느 정도 자기 몫은 해야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합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합가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솔직히 요즘 누가 시어머니 모시고 사니? 나 같은 며느리 어디 찾아봐도 없을 텐데 동서야말로 버릇없이 왜 소리 질러? 뭐? 어떻게 사람 행세를 하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해? 너네가 그러고도 자식이야? 너네 자식들이 너네처럼 똑같이 해도 괜찮겠어? 돈에 미쳐가지고선 내가 너희 꿍꿍이 속 모를 줄 알아? 겨우 어머님 보고 참았더니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어머님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네가 뭔데 니까짓 게 뭐라고 큰 소리야. 이 집 큰 며느리는 나야. 이 집 큰아들도 우리 남편이고. 너네가 뭘 한다고 큰 소리야. 이제 결혼한 어린애들이 뭘 한다고. 아, 너도 이 집 재산 노리니? 어머님 모시면 뭐 유산 더 받을 수 있을까 그러는 거야? 와, 너 머리 잘 쓰네. 근데 어쩌니? 이 집도 우리가 어머님 모셨으니 우리가 가져야지. 너네가 한 게 뭐가 있니? 어린 것들이 돈에 욕심내기는. 그때 전 형님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뻔뻔한 형님의 말을 듣고서는 정말 화가 났지만 그것보다 더 화가 났던 건 그 와중에도 시모는 저희 눈치만 보고 있었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누구보다 며느리들의 고충을 잘 알았던 시모는 결혼 생활 내내 불편하지 않도록 항상 신경을 써줬는데 그럼에도 돌아오는 건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으니 허탈한 표정을 하고 있는 시모의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리고 분노가 솟구쳐 올랐죠. 이게 정말? 어린 게 내 뺨을 쳐?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러는 거야? 너 진짜 유산이라도 다 받아먹으려고 이제 와서 잘 보이는 척 하는 거니? 어린 게 아주 그냥 앙큼해가지고. 수십 년을 내가 며느리로 생활했는데 고작 5년도 안 된 애가 이따위 행동을 해? 고작 5년도 안 된 애가 보기에도 얼마나 쓰레기 같으면 그러겠냐? 사람이라면 이러면 안 되지. 어떻게 어른 대접을 이따위로 해? 당신들이야말로 제정신이니? 그렇게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위로해줬는데 돌아오는 것은 반의 반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이만 먹으면 뭐해? 하는 행동이 이따인데. 보자 하니까? 어리다고 봐주니까 네가 눈에 뵈는 게 없지? 어디 하늘같이 어려운 형님한테 이런 대접을 해? 네가 뭘 한다고 왈가왈부야? 너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알았어? 네가 나한테 이렇게 대든 거 내가 가만히 두나 봐.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건데.
고작 나랑 20살도 차이 안 나면서 당신은 그렇게 예의범절 운운하면서 20살이나 더 차이 나는 어머님한테 이따위로 대하니? 이거 다 당신들 행동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예의라고는 눈꽃만큼도 없으면서 대접을 바래? 당신들이야말로 어떻게 되나 두고 봐. 형님과 아주버님이 어머님을 모셨던 이유는 바로 남아있는 어머님 몫의 유산 때문이었어요. 시부께서 돌아가시면서 유산 분배는 다 했지만 어머님 몫은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걸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합가를 주장했던 거였죠. 남편이 알아보니 형님네가 받은 유산은 이미 다 탕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무리하게 투자하면서 살고 있던 집도 날리고 말 그대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었는데 그때 마침 어머님 건강이 나빠지면서 그 기회로 합가를 하게 된 거였어요. 저는 몰랐지만 그동안 아주버님이며 형님이며 어머님께 집 명의를 넘겨달라고 여러 번 압박을 하셨던 모양이었어요. 집을 넘겨주지 않으니 계속해서 형님은 시모께 눈치를 줬고 시모께선 그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밖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집에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선 전 너무나 화가 났고 어머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시모께서는 아직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 제가 힘들까봐 당신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제대로 털어놓지도 못하셨던 거죠. 결국 저희는 형님과 아주버님을 신고했고 어머님을 모시고 와 40여 년의 세월을 살았던 집을 처분했어요. 어차피 형님네가 합가하시면서 원래 어머님 흔적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미련 없이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형님네는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고 그제야 저희에게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죠. 동서, 혹시 어머님이랑 통화 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급해서 그래. 우리가 무슨 어머님을 부려먹었다고 그래. 그리고 우리 진짜 다 망했어. 어머님 집까지 처분했다며. 어떻게 우리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진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어머님이랑 통화 한 번만 하게 해줘. 애들도 이제 학교도 가야 하는데 어디서 생활하라고 하는 거야? 형님은 끝까지 뻔뻔하시네요. 형님 이번에 애들 학교 옮기시면서 학교 기숙사에 애들 보내셨잖아요. 그건 왜 말도 안 하세요? 애들은 어차피 기숙사에서 지내면 될 거고 형님네는 길거리에서 지내든지 말든지 상관없지 않아요? 멀쩡히 잘 사시고 계시던 어머님은 밖으로 내쫓으시고선 안주인 행세하셨으면서 이 정도 벌은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동서, 오해야, 오해. 우리가 진짜 그랬겠어? 그냥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 다 있었던 거지. 설마 정말 어머님한테 우리가 못되게 굴었겠냐고. 일단 어머님이랑 좀 얘기할게. 연락 좀 전해줘. 어머님 전화도 바뀌었는지 받지도 않고. 동서, 우리가 갈 집이 없어서 그래. 한 번만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어머님한테 우리가 잘못한 일 있으면 정말 사과할게. 그래도 우리가 어머님 모시고 지금껏 살았잖아. 짐승도 이렇게는 안 하겠어요. 아픈 시어머니 제대로 돌봐본 적도 없으면서 무슨 모시고 살아요? 그동안 그렇게 잘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보답을 하다니. 그 집 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죠? 앞으로 저 절대 신경 안 쓸 테니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알아서 해결하시고. 결국 집은 처분되었고 형님네에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들어보니 형님 친정인 시골로 갔다고 했는데 처음 영문을 모르고 연락을 해온 형님의 친정에 저희는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다행히 형님 친정에서는
이 상황을 무척이나 미안해하셨고, 들어보니 형님네가 시골에 오고 나서 시모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두 사람을 계속해서 부려먹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가끔씩 아주버님께서 남편에게 집을 처분한 돈을 어쨌냐면서 연락이 오곤 하지만 남편은 그때마다 그동안 두 사람이 했던 행적들을 하나하나 다 읊어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이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산을 다 남편에게 넘겨주셨죠. 저희와 생활하시면서 어머니께서는 너무 미안해 하셨어요. 그런 시어머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어 저희는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지금은 어머님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고, 저희도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형님 친정에서는 돈도 날리고 못된 짓까지 했던 형님을 단단히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다 철이 드는 건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어머님과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내려고요. 저의 긴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